코로나 피해 회복이나 이런 민생 사안도 많은데 집무실 이전이 사실상 당선인의 1호 공약처럼 추진되는 모양새여서요.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결국은 이것도 국민께 봉사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상의 1호 공약,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었습니다. 청와대 절대 안 들어간다. 정 안 되면 지금 있는 인수위 사무실을 쓰겠다. 이게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강경한 뜻이었는데요. 그래서 쓰게 된 돈이 최소 2,660억 원이라고 하죠. 민주당은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 2022년 4월에 녹음된 명태균 씨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내가 뭐라 하대. 경호가 나발이고 내가 그거 가면 뒤질락하면 본인 같으면 뒤질락하면 가나. 아까 내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청와대 들어가면 죽는다고 조언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진 거라고 말하는 명 씨. 명 씨가 진짜 이런 조언을 했는지, 이 조언 때문에 이전을 결정한 건지 연결고리는 더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명 씨의 조언이 영향을 준 거라면 이 또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대통령의 기자회견 다음 날 오늘 민주당이 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자신의 조언으로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된 거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명태균 씨의 목소리 다시 한번 자세히 듣겠습니다. 내가 뭐라 하대. 경호가 나발이고 내가 그거 가면 뒤질락하면 본인 같으면 뒤질락하면 가나. 아까 내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김정일 위원장 사무실에서 보니까 15층이니까 그 산 중턱에 있는 거 딱 그 청와대 딱 잘 보이대. 자, 가장 궁금한 것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녹취를 왜 공개한 거죠? 일단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의 결정 뒤엔 어김없이 이 김건희 여사가 아른거린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과거에 보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도 그 추모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됐는데 뭔가 이건 외교적 프로토콜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각을 한다? 이게 이제 벌어지기 어려웠던 일인데 그것도 결국 꿈자리가 이상했다는 명태균 씨의 녹취가 나오면서 아 이게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대목인데 예.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설마 하는데 혹시나 화를 당할까 봐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사실 2년 전에도 파다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거친 방식으로 됐어요. 왜냐하면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A를 B로 이동하고 B를 C로 이동하고 여러 가지 연쇄적으로 이동해야 됐던 어떤 여러 경로가 있었고 그리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600억이 넘게 나왔는데 당시에만 하더라도 400억, 600억 이 정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의 결정이 저런 식의 어떤 주술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화를 당할까 봐 그래서 이전을 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제 대통령께서 이 용산으로 이사를 하면서 아까도 음성이 나왔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단 말입니다. 국민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내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상 2년 반 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완전히 불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통을 내세웠지만 불통이었고 그 뒤에 진짜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런 것 아닐까? 그런데 그런 녹취마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표현이 이제 죽는다라는 것의 속된 표현으로 돼진다라고 나오거든요. 표준어입니다. 네.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목숨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정치적인 어떤 되짐? 이것도 표준어라고 하니까요. 네, 그런데 그동안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말로가 좋았던 경우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뭐 업적도 있기도 하겠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가운데 약간의 뭐 역사적인지 전통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저런 것들을 확 믿는가? 그런데 국정을 운영할 때 일상생활에서 이 재미로 국민들께서 이 사주를 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할 수는 있지만 풍수지리도 보고요. 예, 그렇죠. 근데 국정을 운영할 때 실제 저런 걸 가지고 판단 근거로 삼는다?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죠. 네. 일단 현재 단계에서 명태균 씨의 녹취만 있는 것이고 주장만 있는
것입니다. 김윤영 의원님, 네. 2022년 4월에 지금 녹음된 내용이고 2022년 3월 20일에 용산 이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보 시절에는 광화문 집무실을 열겠다 이런 공약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보면 명태균 씨가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인과관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월 1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강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날 용산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예.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이 용산으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의 녹취록은 4월 달에 나와 있는데 여전히 강화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 이 자체가 일단 3월 달에 발표 났는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과 저기 보면 북악산인데 백악산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예. 이분께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마치 내가 이 이전됐는 이미 완료된 사실에 대해서 내가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마치 역할을 했다는 식의 거들먹거리고 허세를 또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만약에 저분처럼 저런 자기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이전된 장소까지 다 알고 있어야 그 완결성이 맞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강화문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예전 과거 기사를 보고 그냥 자기가 한 번 더 언급한 거다.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역시나 합니다. 과실을 위한 허풍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김성열 의원님, 네. 사실인지 거짓인지 과장인지 허풍인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네네. 사실일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너무 비참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이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건 함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 집무실을 한꺼번에 옮기게 되면요, 갑자기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깁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수많은 이제 공무원들, 그것도 그냥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위급 공무원들이 중요한 문서들을 다 옮겨야만 합니다. 국정 운영의 공백이 불가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안 및 안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으로 옮기고 나서 이 보안 및 안보 문제 때문에 수개월간 제대로 이제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 시설을 함부로 옮기고 노출시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 세 번째 더 큰 문제는요, 왜 옮기느냐가 있어야 돼요. 왜 옮기느냐. 근데 기존의 청와대에서 비가 새는 것도 아니고요. 청와대가 뭐 북한의 위협에 노출돼 있던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이전을 결정을 한다? 그 이전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수천억의 예산이 낭비가 돼요. 그다음에 졸속으로 옮기다 보니까 지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부실공사, 불법 증축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유가 없이 갑자기 옮기는 이런 문제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명태균 씨의 조언대로 인해서 이렇게 갑자기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가신 이런 거라면요, 명태균 씨는 더 이상 책사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라의 깊이 관여하는 국사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건 명백한 국정농단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대통령실 이전 배경에 무속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한간의 소문들과 의심스러운 시선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리면 내면을 잠식할 정도로 불안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무속의 논리에 어떤 의존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정황상 김건희 여사는 아마도 이런 무속의 논리에 의존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명태균 씨는 이런 사람의 심리를 잘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속이라는 영역 자체를 비하하고 싶진 않습니다. 고유한 영역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국정 운영을 적어도 무속의 논리에 의존해서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국정 운영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과 같은 이런 중대한 사안을 무속의 논리로 진행을 했다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여러 사안들 또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으리란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건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을 내시는 국민분들에 대한 어떤 우롱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여러 의심들이 나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집무실을 이전하는 이유, 명분, 그리고 실제로 이전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효과 이런 것들이 별로 공감이 안 되기 때문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뭐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낮으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저희가 시점을 돌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로 돌아가 보면요. 당시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에 대한 그
업무 프로토콜이 이렇게 직원과 대통령의 직무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했었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역시 청와대에서 강한문 시대를 개혁하겠다고 얘기했었지만 결국 못했었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와대 한번 들어가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 이전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공약을 하셨고요. 공약을 하셨고 실제로 실현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뭐 대통령실 비가 새는 건 아니자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근무했을 당시에는 비가 샜던 건 맞습니다. 예, 몇 년도였나요? 2010년도였습니다. 2010년이요. 직원들 공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후화가 심했는데 근데 그걸 증축하거나 개편할 수가 없는 게 대통령실 그 수리를 위한 예산 신청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뭐 그게 물론 모든 그 명목에 이전에 뭐 이유는 아니지만 그만큼 그때 당시 시점으로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무속이 자꾸 등장하는 것은 사실 청와대에 대한 무속 논란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근무했을 때부터 흉지설이 있었고 뭐 여기가 사람이 죽어나는 곳이다. 그건 너무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무속 논란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건 민주당입니다. 사실 이번에 명태균 씨 말고도 과거 다른 분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청와대 이전에 개입했었다는 얘기를 계속 주장해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쑥 사라지고 명태균 씨를 다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누가 이 무속 논란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한번 생각해 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민주당의 이 공개 여부, 그래서 공개된 이후에 이 상황에서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분명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는 점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공개가 됐고 이 녹취를 분석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좀만 더 이어가 보면 대통령 부부를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김건희 사모 안재명이라고 논조원 끌어올리 사주를 하고 내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본인이 영부의 사주가 들어왔는데 본 대통령 사주가 안 들어왔는데. 예. 이 녹취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이 하는 얘기는 김건희 씨의 사주로 인해서 사실상 대통령이 당선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미리 얘기를 해놓고 저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면 사실은 저걸 믿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를 굉장히 많이 신뢰를 했던 것 같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 명태균 씨가 캡처본을 폭로를 했잖아요. 예. 그 폭로본에 보면 명 선생님이라고 이제 깍듯하게 부르면서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 이것은 제가 장담합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것은 어차피 드러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 여사가 굳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카톡이죠. 그러니까 김 여사의 내심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카톡인데 저러한 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었다면 명태균 씨에 대한 신뢰감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바를 김 여사는 일정 부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들어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한 네. 녹취들이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 오늘 녹취 나온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어쩌면 명태균 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신뢰감 속에서 진행된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 카카오톡 내용과 이 녹취를 쭉 연결지어 보면 김건희 여사가 이런 명태균 씨의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내용을 일부 수용하고 믿었다라고 볼 여지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김성열 의원님. 그런데 강혜경 씨의 주장하고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달인가요? 국정감사 출석해서 증언한 내용 네. 일맥상통하죠. 예, 저는 강혜경 씨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게 맞고 녹취록에 일부 공개됐던 내용들도 사실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거짓말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데요. 저희가 이 상황에서 구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저분의 주장과 이제 팩트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팩트인지 아닌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요.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이런 주술적인 의혹을 받는 데는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명태균 씨가 그동안 본인이 해온 이야기나 아니면 녹취를 통해서 공개된 이야기가 보면은 은유 또는 비유적인 화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주로 어디서 쓰느냐? 우리 뭐 어머님들 많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술사들이 좀 쓰기는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쓰는 그런 화법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아, 저분이 어떠한 주술적인 의미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오해를 사기에는 뭐 충분한 부분은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은 뭐 합리적인 부분은 있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한가선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김 여사가 명 씨를 상당히 믿었다. 저런 내용까지도 신뢰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네, 아마 그렇게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안감이 내면을 지배를 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사고방식에 매몰되기가 쉽고 확증 편향을 갖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선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거대 양당의 후보자 중에 당선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상 50% 확률이었는데 3월 9일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우연히 맞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몇 가지 일치한 단서들 때문에 이런 것에 매몰되게 되면 명태균 씨를 예언자처럼 여기고 믿고 따르게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명태균 씨가 9개월 만에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했고 지금쯤 이제 조사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서 열람을 마치고 잠시 뒤에 나온다고 하는데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때의 모습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연락하신 게 언제입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조사 다 받고 나와서 또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가 폭로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저는 폭로한 적이 없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행동들이 폭로한 게 있나요? 구속되면 폭로하겠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폭로하지 않았어요. 폭로한 게 없어요. 자, 이동학 의원님. 아직 폭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캡처본을 공개한 것도 일종의 폭로 아니에요? 사실 캡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했었던 많은 것들이 폭로에 가깝죠. 예. 폭로라고 하는 건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대중들이 알도록 확 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들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시시콜콜하게 기자들의 통화를 다 받으면서 기자들에게까지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요.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폭로의 수위가 조절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폭로들이 있었죠. 그리고 녹취들이 나오면서 결국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명태균 씨의 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저 반어법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태도와 자세, 말투, 어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검찰 앞에서 몸을 수그릴 수밖에 없는 뭐 피의자의 운명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기존에 일종의 어떤 시그널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잡혀가면 검찰에 잡혀가기만 하면 뭐 한 달도 안 돼서 뭐 몇 달도 안 돼서 어떻게 전국에 영향이 있을 거다. 심지어 대통령의 뭐 이 유고를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의 어떤 이 말이 맞춰진 게 아닌가? 특히나 지금 변호인으로 지금 들어오신 분 있잖아요. 저분 이제 기존에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셨던 분이기도 한데 저분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 왜 태도가 저렇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실제 어제 대통령께서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 아주 강압적이고 혹은 본인의 입장에서 뭔가 비판을 할 법도 한데 전혀 비판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위해서 띄워준 사람에게 감사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톤 다운이 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결국 저는 검찰 조사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지금 많은 우려를 하시는 것처럼 역시 잘 되지 않을까,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네, 명 씨의 변호사가 한 말도 기억에 남는데 대통령이 명 씨의 얘기를 들어준 것이 어쨌든 국민 말을 경청한 것일 뿐이다 라면서 미담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일단 김소연 변호사는 저희 당에서 정치를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긴 하셨죠. 네, 그리고 저분이 일단 저희 당 당원인지 제가 알기로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서 저희 당 당원이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는 제가 뭐 당원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상 평가할 필요도 없고 저희가 이분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평가할 필요가 없다. 자, 저는 명태균 씨가 오전에 한 말 중에 제일 기억 남는 부분이 아직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김성열 의원님. 네. 검찰 조사실에 가기 전에는 아직 폭로하지 않았다. 네. 검찰에서 조사하는 태도와 수위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걸로도 들렸는데 네네. 나오면 추가로 폭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명태균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폭로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10개면은 그중에 한두 개 나간 거는 그거는 내가 보기엔 폭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굳이 거짓말은 안 한 것 같고 더 큰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명 씨가 과연 검찰 수사상의 범죄가 입증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의 흐름을 보면 사건이 금방 해결이 된다. 맞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왜 김영선 전 의원의 돈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차용증을 썼으면 썼고 어떠한 금전관계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받은 건지 아니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공천 개입과 관련된 부분이 작용을 한 것인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공천 개입이 관련이 됐다 그러면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이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하고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공천 개입의 대가로 돈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공천 개입이 대통령이나 영부인까지도 연결이 돼 있다. 네. 이러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이 얼마나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검찰이 과연 그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인데 저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는 별로 안 보인다.